결혼 26년. 나 조연수는 한국전력공사 기술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들 민혁이의 대학 등록금과 군 생활비를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내 은주는 전업주부였다. 민혁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에 열성적이었고 아이가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간 후에는 할 일이 없어 보였다. 그런 은주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2년 전이었다. 여보, 배드민턴 배워볼까 해. 동네 주부들과 차를 마시다 온 은주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영희 언니가 추천해준 동호회가 있다고 했다. 새벽 배드민턴 클럽이라는 곳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새벽 6시부터 운동한다더라. 좋은 생각이야. 운동 좀 해야지. 사실 나도 은주가 집에서만 있는 걸 안타까워했다. 민혁이가 없어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엔 47세가 너무 젊었다.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도 사귈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였다. 첫 운동을 하고 온 은주는 달랐다. 오늘 어땠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운동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저녁 준비를 했다. 민혁이가 군대 간 후 조금 우울해 보였는데 확실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운동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새벽 6시로 정해졌다. 처음에는 체육관에서 1시간 30분씩 진행됐다. 은주는 운동한 날이면 늘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은 어땠어? 재미있어. 이태수 회장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셔. 이태수, 49세라는 나이가 의외였다. 보통 동호회장은 나이 많은 사람이 맡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셔? 아,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이야. 배드민턴을 20년 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정말 실력이 좋으시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셔.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한 달쯤 지나자 은주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다. 운동이 끝나도 바로 집에 오지 않고 이에 3시간 후에 들어오는 날이 늘었다. 늦었네? 아, 운동 끝나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아침 식사했어. 새벽 운동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 매번? 가끔씩. 회장님이 맛있는 식당 알고 계셔서. 이태수가 또 나왔다. 동호회장이 매번 아침 식사를 사주나? 두 번째 변화는 은주의 외모였다. 예전에는 운동 갈 때도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운동복도 새로 사고 화장까지 하고 나갔다. 새벽 운동에 화장까지 해? 운동 후에 사람들 만나니까 그럴 수 없잖아. 세 번째는 휴대폰이었다.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거의 보지 않던 은주가 요즘에는 자주 들여다봤다. 그리고 가끔 웃음이 새어나왔다. 누구랑 메시지하는 거야? 동호회 단톡방이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 하지만 내가 곁에 오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돌리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가장 이상한 건 은주의 운동 실력이었다. 2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았다. 가끔 라켓을 휘둘러 보라고 하면 여전히 어설펐다. 2년 했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 회장님이 그러시는데 나는 운동신경이 별로래.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계속하는 거지. 이태수가 또 나왔다. 동호회장이 개인 평가까지 해주나? 결정적인 건 지난주였다. 은주가 새벽 운동을 갔는데 오후 2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다. 걱정이 되어 전화했더니 아직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동안 뭘 한 거야? 운동 끝나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회장님이 배드민턴 용품 파는 곳에 가자고 해서 라켓도 보고 신발도 보고. 회장님이랑 둘이서?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고 우리만 남았지. 회장님과 단둘이 8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였다. 그날 밤, 나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의심이 시작되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은주의 카드 사용 내역부터 확인해봤다. 가게를 관리하는 내가 매월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3월부터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새벽 7시 30분. 체육관 근처 고급 초식 뷔페. 25,000원. 새벽 운동 후 아침 식사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과했다. 더 이상한 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커피숍에서 추가 결제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백화점 스포츠 용품점에서 배드민턴 라켓 구매. 35만 원. 2년 동안 쓰던 라켓이 있는데
왜 새로 샀을까? 남성 의류 매장에서 셔츠 구매. 12만 원. 내 셔츠가 아니었다.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산 셔츠를 누구에게 준 걸까? 두 번째 단서는 은주의 휴대폰이었다. 어느 날 은주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렸다. 화면을 보니 태수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태수 회장님? 이태수를 그렇게 부른다고? 47세? 기혼 여성이 49세 남자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가? 메시지 내용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연속으로 5통이나 온 걸 보면 뭔가 급한 내용인 것 같았다. 세 번째는 우연히 얻은 정보였다. 회사 후배 김대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팀장님, 혹시 사모님이 배드민턴 하시죠? 응. 왜? 아, 그냥. 요즘 새벽에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운동복 차림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계시길래 이상해서요. 평상복? 새벽 운동을 간다면서 평상복을 입고 나간다고? 언제쯤 봤어?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새벽 5시 반쯤에 사모님이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분과 얘기하시는 걸 봤어요. 그분 차를 타고 가시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다. 은주가 다른 남자 차를 타고 나갔다는 얘기였다.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 키 175cm 정도의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고. 이태수였다. 나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다. 50세 공기업 팀장이 아내를 미행하거나 휴대폰을 뒤지는 건 너무 초라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필요는 있었다. 26년 결혼 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확인해야 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은주에게 물었다. 운동 갈 때 누구 차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 가끔 있지. 왜? 그냥 새벽에 운전하기 힘들 텐데 해서. 회장님이 가끔 태워주셔. 우리 집이 코스상에 있거든. 이태수가 또 나왔다. 49세 기혼 남성이 47세 기혼 여성을 새벽마다 태워준다고? 회장님도 기혼이시겠지? 그럼 우리보다 먼저 결혼하셨어. 아드님이 대학생이래. 기혼자끼리 새벽마다 만나서 함께 다닌다는 얘기였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은주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주 화요일, 은주가 운동을 간다고 나간 날 나는 회사에 연차를 냈다. 그리고 은주가 말한 체육관으로 가봤다.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체육관 앞에서 기다려봤지만 은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관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새벽 배드민턴 클럽이라는 동호회는 3개월 전에 해체되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은주는 운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새벽마다 나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은주에게 물었다. 운동 어땠어? 피곤해. 오늘 연습량이 많았어. 또 거짓말이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확실하게 끝내자고. 26년을 바보로 살 수는 없다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설탐정을 찾았다. 15년 경력의 조사원 고영식 실장은 내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동호회 불륜 케이스, 요즘 정말 많아요. 특히 40대 중반 주부들이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고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운동 동호회는 기혼자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완벽한 핑계였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서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조사해드릴까요? 이태수라는 사람인데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기본 신상부터 가족관계, 직업, 재산 상황까지 다 나와요. 3일 후 받은 조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이태수, 49세, 중견건설회사 현장 소장, 결혼 23년 차, 부인과 대학생 아들 하나, 연봉 7천만 원 수준의 아파트 한 채 소유.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고 실장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태수는 지역 배드민턴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실력도 좋고 후배들을 잘 챙기고 특히 여성 동호회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했다. 전형적인 동호회 플레이보이네요. 운동 실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이에요.
고 실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놈이 내 아내를 사냥감으로 본 거였다. 부인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2년 사이에만 2에 3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패턴이 비슷해요. 초보 여성 회원들을 개인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죠. 26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 아내가 그런 놈의 사냥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고 실장은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불법 추적은 할 수 없으니까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동을 관찰하고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는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화요일 오전 6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이태수 차로 이동. 한강공원에서 2시간 산책.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금요일 오전 6시 강남 고급 호텔 커피숍에서 3시간 밀담. 테이블에 앉아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사진. 일요일 오후 경기도 모 카페로 드라이브.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 각각의 사진에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고 실장이 건넨 USB에는 이태수의 차량에 설치된 소형 녹음기에서 나온 대화가 들어있었다. 은주야, 남편은 너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 현수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달라. 너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 태수 씨만 있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6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내가 말이 없다고 해서 무관심한 남편 취급을 받고 있었다. 더 심각한 대화도 있었다. 우리 진짜로 같이 살면 안 될까? 하지만 민혁이가 있잖아요. 아이는 이제 성인이야. 충분히 이해할 나이지.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현수한테 어떻게 말하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눈치챘다고? 그럼 지금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면서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였다. 녹음 파일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이 대화였다. 남편이랑은 언제부터 안 좋았어? 결혼 초기부터요. 로맨틱한 게 전혀 없어요. 생일도 안 챙기고 기념일도 기억 못하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 같아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26년 동안 새벽 7시에 출근해서 야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기계였다고? 그래도 26년이나 같이 살았잖아. 의무감으로 산 거죠. 사랑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거예요.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내가 은주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의무감이었다고?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났다. 민혁이었다. 군 휴가를 나와서 깜짝 방문한 것이었다. 아빠, 24세가 된 아들은 훌쩍 자란 모습이었다. 군대에서 더 의젓해진 것 같았다. 엄마는? 운동 갔어. 민혁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새벽 운동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벌써 오후 3시인데 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민혁아, 아빠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나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말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도 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을. 민혁이는 처음에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분노했다. 아빠, 이건 너무하잖아요. 26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혁아, 아니에요. 저도 다 봤어요.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지. 그런데 엄마가 이럴 수는 없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날 저녁 8시, 은주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 민혁이 언제 왔어? 엄마, 앉으세요. 민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한테서 다 들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은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이야? 이태수 말이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나는 준비해둔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보여줬다. 은주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다. 여보, 이건 26년을 바보로 살았구나. 나는 더 이상 변명을 들을 수 없었다. 아빠는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라고 했지? 의무감으로 살았다고? 은주가 녹음 내용까지 들켰다는 걸 알고 완전히 무너졌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혁이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26년 동안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남자랑, 민혁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은주는 친정으로 갔다. 남은 건 나와 민혁이뿐이었다. 아빠, 저는 무조건 아빠 편이에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고마워, 민혁아.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26년을 우롱당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민혁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빠가 옳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6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허무했지만 적어도 아들은 내 편이었다.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다음 날, 나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먼저 대학 동기인 변호사 연택에게 전화했다. 가족법 전문으로 15년간 일해온 믿을 만한 친구였다. 현수야,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해. 사진, 녹음, 증인 진술까지 완벽하다. 연택이는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이혼 소송에서는 100% 이기고 상간자 소송에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 상간자 소송? 이태수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야. 내 아내가 기혼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으니까 명백한 불법행위지. 5천만 원. 26년 결혼 생활을 우롱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내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소송 준비는 얼마나 걸려? 증거가 이미 완벽하니까 2주 정도면 될 것 같아. 다만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관계 증거 같은 거 말이야. 성관계 증거. 그동안 수집한 건 포옹이나 손잡기 정도였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고 실장에게 연락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호텔 출입이나 그런 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며칠 더 조사해보겠어요. 3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은주가 친정에서 나와 이태수와 만났다. 고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둘은 강남의 한 호텔로 들어갔다. 오후 2시 17분 체크인, 오후 5시 34분 체크아웃, 3시간 17분을 호텔에서 보낸 것이다. 호텔 출입 사진도 완벽했다. 이태수가 은주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들어가는 모습, 나올 때 은주의 머리가 흐트러진 모습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일주일 후 이혼 소장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26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내가 직접 찍는 순간이었다. 소장 접수 다음 날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 변호사하고 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금 와서? 결국 민혁이가 중재해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중립적인 장소인 근처 카페에서였다. 현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선택한 거잖아. 26년 동안. 26년이 아니야. 이태수 씨랑은 6개월밖에 안 됐어. 6개월이든 26년이든 상관없어. 배신은 배신이니까. 은주가 울기 시작했다. 나도 외로웠어. 민혁이 군대 가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워? 이태수 씨가 날 이해해줬어.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그 이해가 호텔까지 가서 받을 일이었어? 은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현수야,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만 있어. 뭔데? 소송 취하해줘. 내가 조용히 이혼해줄게.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안 돼. 내 대답은 단호했다. 왜? 이태수 때문이야. 그놈이 대가를 치러야 해. 이태수 씨는 나 때문에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 부인한테 들켜서 이혼 위기까지 갔다고. 그게 내가 알바야? 26년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은주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한 달 후, 첫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다.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은주와 이태수를 다시 봤다. 이태수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당신 가족한테 하세요. 조정위원이 중재했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태수 측에서 위자료 감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6개월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가정평화를 파괴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연택의 주장이 이어졌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배드민턴 동호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접근했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로 봐야 합니다. 조정은 결렬됐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2개월 후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법정에는 은주와 이태수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신청인 측에서 제출하신 증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판사가 USB를 받아 재생했다. 법정에 이태수와 은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주야, 남편은 너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 같아. 현수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달라. 너의 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 판사는 몇 개의 파일을 더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이 녹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수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감정적 교류는 있었으나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호텔 출입 사진도 확인됩니다. 3시간 17분간 체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말에 이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옆에 앉은 은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혁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부모님 관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26년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새벽 7시에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와도 저에게 용돈 한 번 밀린 적 없었습니다. 민혁이의 증언이 이어졌다. 어머니가 배드민턴을 시작한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아버지와 대화도 피하려고 했습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아버님께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판결이 나왔다. 피신청인 이태수는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200만 원을 지급하라.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동호회장 지위 남용과 계획적 접근이 가중 처벌 사유가 된 것이다. 피신청인의 행위는 신청인의 26년간 평온한 가정생활을 파괴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이태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6개월 전 호텔에서 은주와 팔짱을 끼고 걸었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혼 조정은 더 간단했다. 은주 측에서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에서도 내가 유리했다. 공기업 퇴직금과 부동산 대부분이 4명이었고 은주의 불륜이 입증된 상황에서 5,050 분할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양육권은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민혁이는 이미 성인이었고 본인이 아버지와 살겠다고 명확히 의사표현을 했다. 최종 이혼 판결이 나기 전 이태수가 내게 찾아왔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위자료는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팔든지 대출을 받든지 그건 당신 문제고 나는 법정에서 정해진 거니까 받을 거예요. 형님, 제발.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26년 동안 내 가족은 생각 안 했으면서? 이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결국 이태수는 아파트를 팔아서 위자료를 지불했다. 23년 살던 집을 잃고 전세로 이사 가야 했다. 부인과는 이혼 위기까지 갔다가 간신히 관계를 회복했다고 들었다.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 26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혼이 확정된 후 나는 민혁이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다. 아빠,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며 민혁이가 물었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 26년이라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 26년이 모두 무의미했던 건 아니야. 너라는 아들을 얻었고 한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거든. 민혁이는 생각보다 잘 적응했다. 오히려 엄마가 있을 때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다. 불안정한 가정 분위기를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아빠와의 안정적인 생활이 나은 모양이었다. 아빠, 저 전역하면 같이 살 거죠? 당연하지.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아빠도 재혼 생각 안 하세요?
50세의 재혼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26년을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아직은 생각 없다. 너와 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실제로 그랬다. 26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다. 자유로웠다. 회사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동료들은 내가 원칙을 지키며 정당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팀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이유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요. 부장 승진 대상자 명단에도 내 이름이 올랐다. 개인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았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로 자산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은주의 생활비가 사라지면서 가게가 훨씬 안정됐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이태수의 부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이태수 아내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감사 인사요? 네. 저희 남편이 정신을 차렸어요. 위자료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오히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외의 말이었다. 그리고 팀장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이태수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얘기였다. 이제는 집에서 저희만 챙기고 있어요. 동호회도 완전히 그만뒀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봤다.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1년 후 민혁이가 전역했다. 2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은 더욱 의젓해져 있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뭘, 너 없는 동안 편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그리웠다. 26년 결혼 생활의 유일한 소중한 결과물이었으니까. 아빠, 저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 할게요. 생활비 보태려고요. 그럴 필요 없어.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래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든든한 아들이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 주말에는 민혁이와 함께 등산을 다니고 평일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50세 중년 남자에게는 늦은 시작이지만 새로운 도전이 즐겁다. 무엇보다 민혁이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예전에는 은주를 통해서만 소통했는데 이제는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빠, 그때 정말 힘들었죠?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거든. 왜요? 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민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옳은 일 하신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끔 은주에게서 연락이 온다. 친정에서 지내면서 작은 일을 돕고 있다고 했다. 민혁이를 보고 싶다고도 했지만 아들이 거부했다. 아빠,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26년 동안 아빠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는데 민혁이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생각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들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다. 회사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민혁이는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가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이 조언을 구하러 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이야기를 보고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져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세요. 위자료는 정말 받을 수 있나요? 증거만 확실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집행은 별개 문제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보람을 느꼈다. 어제 저녁 민혁이와 함께 TV를 보다가 우연히 배드민턴 경기가 나왔다. 아빠, 이제 배드민턴 보면 기분 어때요? 별로 뭔가 느끼지 않아. 그냥 운동일 뿐이야. 정말로 그랬다. 2년 전만 해도 배드민턴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었는데 이제는 담담했다. 아빠, 그때 용서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용서? 네, 엄마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셨으면요. 민혁이의 질문에 잠시 생각해봤다.
글쎄, 용서는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 왜요?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워. 26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나를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생각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무엇보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민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끝까지 원칙을 지키셨잖아요. 52세가 된 지금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26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아들과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가끔 주말 아침에 혼자 산책을 나간다. 배드민턴 코트가 있는 공원을 지날 때도 있다. 그곳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함께하는 운동도 마음이 떠나면 독이 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는다. 26년을 바보로 살았다는 생각도 없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민혁이 같은 아들도 얻었으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다. 나머지 인생은 나를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살 계획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배드민턴 네트는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경계선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 26년간 참고 살았던 그 네트를 마침내 넘어선 지금 나는 자유롭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